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베젤을 얇게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원래 바디가 탄탄하게 잡아주는 부분을 디스플레이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BOE 같은 데서 이 신뢰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출시가 임박해 가고 있는 와중에 다양한 루머들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가지 정리된 버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간혹 이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각 부품들의 생산 차질 소식도 들리면서 실제 애플 이벤트는 9월에 진행을 하겠지만 작년 아이폰 14 시리즈가 굉장히 늦게 출고가 됐잖아요. 특히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막 이상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 모델로 가면 갈수록 상당한 가격 차이가 생길 거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좋은 세 가지만 꼽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프로세서에 탑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A17 바이오닉이 3나노 공정, TSMC 3나노 공정 N3 공정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기본 모델, 일반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이전 프로세서로 이미 제작한 바가 있는 5나노 공정의 A16 바이오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 모델에만 A17 바이오닉이 탑재가 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아이폰 15의 프로 시리즈들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TSMC의 선당 공정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웨이퍼당 가격을 적은 것이 되겠는데요. 2023년도부터 처음으로 출시하는 N3 공정, 우리가 N3B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TSMC가 핀팩 공정을 마지막으로 하는 세대인 공정인 동시에 3나노 공정의 가장 첫 번째 공정인 N3 혹은 N3B라고 불리는 공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N3B 공정에는 EUV 설비가 25번이나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공정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웨이퍼당 가격도 거의 $20,000 수준으로 출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다른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데서는 N3나 N3B 공정을 쓰지 않고 그 다음 공정인 N3E 공정, EUV 단계가 19단계로 줄어든 그 공정을 사용한다고 좀 시기적으로 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은 원래 아이폰 14 때 그리고 M2 시리즈, 맥북에 들어가는 M2 시리즈를 원래 N3 공정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미뤄졌죠.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 N3 공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5나노 공정에 비해서 거의 가격이 30% 이상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TSMC가 애플과 함께 패키징 기술도 연구하고 또 주 물량 거의 4분의 1 물량이 애플이기 때문에 공정의 수요를 잡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의 가격을 조금 이렇게 컷다운해서 $17,000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외신들이 조사한 바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세서 말고도 사실 D램도 LPDDR5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용량 대비 더 늘어난 8GB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안 받느냐라고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 쪽 다운턴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SSD도 그렇고 DDR5가 탑재되면서 용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 기업들도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굉장히 바닥일 때 용량을 더 늘리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량이 늘거나 또 SSD도 2TB까지 지원된다 이렇게 늘어간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프로세서 중심으로 첫 번째 한번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의 변화 좀 보이시나요? 이거는 아이스 유니버스에서 보여준 사진인데요. 베젤 부분을 보십시오. 두께가 굉장히 얍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베젤이 기존 2.17mm에서 1.5mm로 거의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확연히 보이죠. 요것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소형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IT용 OLED 디스플레이 대장 3사가 어딥니까? 첫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중국의 BOE죠. 근데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망 SCM 쪽을 이렇게 잘 조율해가지고 너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이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LG 디스플레이 잘해봐라, BOE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단가를 더 이렇게 후려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전략을 항상 취해왔는데 최근 소식을 보면은 BOE가 또 신뢰성 테스트를 못 통과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차질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베젤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베젤에는 LIPO, 리포라고 불리는 Low Injection Pressure Overmolding 이라는 새로운 케이스 몰딩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샤오미가 샤오미 13 시리즈를 딱 내면서
베젤이 굉장히 얇은 1.81mm 그 정도로 완전히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폰이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 LIPO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랑 케이스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 기술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베젤은 점점 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경쟁력이 되어 왔죠. 옛날에 있던 아이폰 생각해보세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저 아이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폰 베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얍실해졌습니다. 베젤을 얇게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일단은 전면 카메라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다양한 센서들 여러 가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거를 펀치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언맨 탈모 베젤로 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베젤을 줄여왔던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폰 15에는 지금 보시는 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모두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우 인젝션 프레셔 오브 몰딩 LIPO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더 베젤을 얇게 바짝 붙인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금속 측면, 요 케이스 측면에다가 더 가깝게 딱 밀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딱 얇게 붙일 수 있는 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기술을 적용했는지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LIPO 로우 인젝션 프레셔 오브 몰딩이라는 거를 보면서 추측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사출기라고 하죠. 사출. 우리가 붕어빵에서 이렇게 금형이 있으면은 붕어빵에 밀가루 넣고 판 넣고 이렇게 하고 딱 찍어내서 이제 구워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사출하는 형태의 몰딩을 할 때에는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베젤을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로우 프레셔로 그리고 로우 템퍼러처로 아주 저온 저압으로 이렇게 사출을 싹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할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이 모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딱 맞도록 해서 베젤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온 저압을 사용하니까 부품 자체에 너무 빡센 그런 스트레스를 안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얇게 한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 기술은 애플워치 7 시리즈에 먼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진 디자인에다가 베젤을 거의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얇게 만드는 이 기술이 LIPO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젤을 얇게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원래 바디가 탄탄하게 잡아주는 부분을 디스플레이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BOE 같은 데서 이 신뢰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베젤 밑에 원래 이렇게 전선이나 부품 같은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기존 PCB 위의 설계 아키텍처와 달라지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도 변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몰딩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도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티타늄 바디입니다. 이 타이타늄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마치 애플워치 러기드 모델이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게 나왔듯이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이 모서리가 둥근 형태를 특허로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갤럭시는 지금 각지게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둥근 공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알루미늄 대비해서 티타늄을 가공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티타늄이 알루미늄 대비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긁힘이라든가 이제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지만 일단 가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곧 공정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온도와 훨씬 더 높은 압력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공하는 속도가 그만큼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티타늄을 자를 때 알루미늄에 비해서 티타늄의 열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그냥 딱딱딱 절삭이 되는 게 티타늄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낮은 열 전도성 때문에 가공하는 중에 열이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로 주어지면은 살짝 변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율도 안 나오겠죠. 이렇게 가공 단계에서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구성이 좋아지는 부분은 확실히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근데 베젤이 또 얇아지면은 작게 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 관련해서 기술적인 내용 다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3나노 공정에서 제조 물량도 딸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보다 더 심한 배송 대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USB-C 타입으로 해서 이번에 바꿀 거라고 벼르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는 심지어 작년에 아이폰 14 시리즈를 샀지만 올해 또 사고 싶은데 참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초전도체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애플 아이폰 15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 원래대로 테크 채널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쫄깃쫄깃 아주 쫄깃해지고 있는 안대공학 에로였습니다.